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가 어떤 강의고요.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는 제가 앞에서 OT로 살짝 설명드렸습니다. 그거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수업은 여러분의 교재의 순서 그대로 진행을 해요. 일단 여러분께서 근현대사 파트를 펴셨을 거고요. 지금 그중에서 챕터 1, 근대사회의 전개 부분을 푸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챕터 1에서 일단 제가 모두 강의를 4개로 나눌 거거든요. 자, 오늘은 그중에서 핵심 이론 1. 1 밑에 가시면 1번 흥선대원의 부분 나오시죠? 뒤로 넘겨보시면 2번 파란색 대목으로요. 계양과 불평등 조약의 성립이라는 부분 보시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시기적으로 보시면 언제가 되냐면 1860년대에서부터 1870년대가 되겠거든요. 자, 그럼 이 시기가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디테일한 설명 추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건 여기 개화기에서부터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시험은요. 개화기에서부터 일제강점기 그리고 대한민국까지를 공부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에서를 근현대 역사라고 불러줍니다. 반면에 이제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앞에 있었던 역사를요. 전근대사 이렇게 불러줍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개화기라고 하는 이 시기는 그러면 어떤 시기냐? 여러분 조선이 1392년에 건국이 됐어요. 그래서 1910년에 모든 국권을 일본에게 빼앗기게 될 겁니다. 그럼 그 기간성으로 보시면 대략 520년이 있어요. 근데 그 520년 기간 중에서도 마지막 50년을 따로 딱 뽑아서 우리는 개화기라고 불러줘요. 왕으로 보시면 고종과 순종 두 왕이 통치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상은 거의 다 고종이에요. 되셨나요? 자, 우리가 이 개화기를 보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관점을 좀 잡고 가셔야 돼요. 개화기는 전체 조선 왕조 안에서 별도로 마지막 50년을 뽑았잖아요. 별도로 뽑았던 건 그 당시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 중요한 특징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시대 같은 경우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지금 생기는 시기인 거예요. 정치적 변화라고 하면 우리가 그 전까지 왕의 통치를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기가 되면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서구와의 접촉을 통해서 뭔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서구 열강이 계속 접촉을 해와요. 그렇게 접촉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에 오고 가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에는 왕의 통치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전제정치. 자, 이 전제정치라는 게 왕이 주도권을 가지면서 계속 장악하는 그런 통치를 말합니다. 이걸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아예 왕이 없으면서 다수 사람들의 통치를 함께하는 그러니까 권력을 나눠서 통치하는 공화정 체제로 갈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중간도 있습니다. 입헌군주제. 군주라고 하는 건 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존재를 인정하긴 하지만 헌법을 만듭니다. 의회를 통해서 왕권을 제한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의 일본과 영국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민주주의가 들어가게 되면 현재 미국과 한국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우리는 정치체제에서 3가지 선택지에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개화기 시대 많은 정치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정치 사건들은 전제 정치를 구현하려고 하는 것, 입헌군주를 구현하려고 하는 것, 공화정을 구현하는 것으로 성격이 나뉘어지게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전히 왕중실로 가야지. 그래야지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뭐냐? 왕실입니다. 그래서 왕실 같은 경우는 조선이 아니라 아예 국호를 변화시키면서 한 단계 힘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대한제국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대한제국 같은 경우는 1897년에 수립이 됩니다. 자, 반면에 아주 극단에 가 있는 공화정 체제. 왕 없는 나라를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로 말하면 엄청난 혁신인 거예요. 엄청난 진보인 겁니다. 말 잘못했다가는 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화정에 대한 주장은 1800년대 지나서 1900년대 가면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그 말을 하는 단체가 바로 뭐냐면 신민회입니다. 1907년에 수립되는 아주 중요한 단체가 바로 신민회예요. 자, 그러면 요 이야기가 꽤 많이 났을 것 같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신정변 들어보셨을 겁니다. 3일 만에 실패로 끝났던 정치 쿠데타. 여기에서도 입헌군주제로 가려고 하는 시도가 나왔고요. 갑오개혁 때도 입헌군주제로 가려고 하는 시도가 나왔고요. 독립협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시민운동 전개하죠. 거기에서도 이걸로 가려고 합니다. 헌정연구회라고 하는 정치단체가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입헌군주제를 위한 여러 가지를 연구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네, 양쪽 빼시고 주로 이쪽을 일단 추구했었구나. 하지만 국권이 빼앗기면서부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이제 이걸로 가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개화기 바로 직전 시기죠.
그러니까 조선에서 거의 이제 후반부예요. 자, 이 시기가 세도정치 시기입니다. 세도정치라고 하면요, 왕도 아니에요. 왕빈의 집안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상황을 세도정치 시기라고 불러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순점들이 폭발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조선이 이미 건국된 지 500년 차를 이제 거의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400년대 후반으로 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세금 제도의 문제점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걸 고쳐야 돼요. 근데 어느 수위까지 고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토지 문제에 대한 논의도 계속 나오게 됩니다. 조선은 농업에 기반한 나라예요. 자, 근데 문제는 소수만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지주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건물주가 되겠죠? 자, 반면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토지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소장농이라고 합니다. 이들 간의 경제적 격차 해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계속 여기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서구 열강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되고요. 그들이 들어올 때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자국의 물건을 우리한테 파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예 식민 지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권 사업을 지켜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어떤 특정한 사건 딱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저기에 조금씩 흩어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신 이 내용은 교재에 있는 건 아니고요. 굳이 또 필기해 하실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하는 게 바로 개화기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뽑아서 공부하고 그게 시험에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기본 몸풀기가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오늘 할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 교재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고 있는 부분은 바로 흥선대원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 흥선대원군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를 접근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자, 그가 하는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 대외 정책을 가볼 겁니다. 근데 알고는 계신 거죠? 흥선대원군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고종의 아버지예요. 고종 같은 경우는 1863년에 권력을 잡았긴 잡았어요. 근데 고종이 처음 즉위했을 나이가 12살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아직은 너무 어려서 본인이 직접 통치하지 못하고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대신 통치를 하게 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고종은 직접 본인이 통치하기 시작하는 건 10년 있다가입니다. 직접 통치하는 걸 친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1873년이에요. 됐나요? 이런 거 필기하실 필요 없고요. 아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직은 고종이 어려서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대신 통치를 했구나. 됐죠? 자, 이 흥선대원군이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목적은 바로 뭐냐면 왕권을 강화시킨다. 조선이라는 게 너무 지나치게 특정 집안 중심으로 굴러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그들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도 정책이 있었던 많은 것들을 다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요, 친절하게 설명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돌아쓰고 나면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간단하게 명사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비변사라고 하는 조직. 이 비변사 조직은 조선 후기 때 가장 막강했었던 실세 조직이에요. 됐나요? 그럼 당연히 이 실세 조직에서 누가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세도, 가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흥선대원군은 세도 정치를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을 눌러버리고 싶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장악하고 있던 실세 조직이던 비변사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없애버려요. 자, 그러면 실세 조직이 다른 곳으로 넘어갔겠죠. 거기가 어디냐면 의정부입니다. 원래 조선에서 초기 때 의정부 중심으로 국가 운영했잖아요. 거기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대전해통이랑 육전조례가 나왔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법전이에요. 예, 법전.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담기 위해서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의 마지막 법전이 편찬되었구나.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여기서 나와 있는 거 전체적으로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통치 질서를 재정립하고 싶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양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역사 공부하다 보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양이라고 하는 건 측량하는 겁니다. 전이라고 하는 건 토지입니다. 전국의 땅이 얼마나 있는지 측량한다. 즉,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걸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거고 전근대 사회에서는 양전이라고 불러줍니다. 근데 이제 측량하는 목표 자체가 뭐 때문인 거냐면 누가 얼마나 토지를 가지고 있느냐, 요거 밝혀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측량이라는 건 정확히 이런 식의 측량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가서 네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땅이 어디야? 장부랑 대조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는 내가 땅을 원래 가지고 있지만 이거 차명으로, 그러니까 내 땅 아닌 것처럼 막 숨겨두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머, 저 땅 별로 없는데요. 이러면서 세금을 안 냈단 말이죠. 근데 양전을 하게 되면 숨겨준 토지 아니면 차명 토지가 다 적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토지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자, 호포에서 여러분들 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군포예요. 군포라고 하는 건 군대 안 가는 대신에 내는 옷감을 말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세금이 되는데요. 그동안에는 군포를 누구만 냈냐면 평민들만 냈습니다. 그러니까 양반 같은 경우는요. 나는 특권이야. 난 특권층이기 때문에 나란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군대 안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겐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 그때는 군대 가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흥선대군이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는 조선 백성 아니야? 니네도 나라 지키는데 기여를 해야지. 군대 직접 올 거 아니라면 군포도 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반들에게 군포를 징수시킨 게 바로 호포가 되겠습니다. 양반들의 반발이 겁나 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반들에게 부과시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양반도 군포를 내라. 이게 핵심입니다. 자, 사창제가 나는데요. 이 사창이라고 하는 건요. 창고예요. 근데 누가 운영하는 창고냐면 개인이 운영하는 창고입니다. 프라이빗한 창고래요.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는 옛날부터요. 가난한 백성들에게 곡식을 대여하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어요. 그걸 원래 누가 운영하냐? 국가가 운영해요. 국가가 백성들에게 아주 싼 이자로 곡식을 빌려줍니다. 근데 이게 세조 정치 때가 되면 부정부패가 맞물리면서 막 이자가 너무 비싼다거나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막 돈을 빌려준다거나 그러면서 운영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자 흥선대군이 뭐라고 하냐면 공무원도 못 믿겠어. 그냥 각 동네마다 인간성 좋고 능력 있는 사람 있지? 니네가 알아서 잘 서로 곡식 빌려주고 반납받고 그렇게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는 개인들끼리 그러니까 민간에서 알아서 하세요라면서 그거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서원을 많이 축소시킬게요. 전국에 있는 47개의 서원 빼고 나머지는 강제 다 폐교를 시켜버립니다. 서원은 여러분들 원래는 교육기관으로 출발을 해요. 근데 이제 나라에서 공부 열심히 해라고 서원에 특혜를 되게 많이 줬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좋은 서원, 이걸 사익서원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사익서원이 되면 그 사익서원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는 세금을 안 냅니다. 면세특권을 가져요. 그리고 그 사익서원을 다니는 양반의 자제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안 갑니다. 이런 면세 면역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이 이걸 악용해서 자기 토지를 숨긴다거나 자기 아들들을 여기에 보내서 군대를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군이 뭐라고 하냐면 야, 니들 그러면 안 되지. 괜히 공부한다는 핑계 삼아서 괜히 뻘짓하는 거네? 이렇게 하면서 서원을 폐지시켜버리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양전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서원을 축소했다라는 이 부분까지 가본다면 전체적으로 국가 재정을 확충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세금을 공정히 매기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있죠. 경복궁을 새로 짓는 겁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가장 상징적인 건물을 새로 짓는데 문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거의 물먹는 하마예요. 그래서 어떡할까라고 하다가 처음에는 기부금을 걷어요. 이게 바로 원납전입니다. 원이라고 하는 건요. 원하는 사람들에게 걷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부금이 생각만큼 많이 거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흥선대군이 생각한 방법은 뭐냐면 그렇다면 새로운 돈을 발행해서 그걸 메꿔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행된 고액 화폐를 당백전이라고 해요. 이 전만 하더라도 조선시대 때는요. 화폐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야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자 동전도 있고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지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종류 되게 많죠.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동그랗고 네모 뽕 하고 뚫려있는 상평통보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한 푼짜리 상평통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흥선대군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언제 해가지고 경비 마련하니? 그렇게 하지 말고 상평통보에 100배짜리 되는 돈을 찍어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돈으로 말하자면 1000원짜리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거에 100배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만 원짜리. 이해되셨어요? 고액 화폐를 찍어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물가가 폭등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들을 강제 동원을 했다 보니까 백성들이 경복궁 타령해서요. 아이고, 저 경복궁 짓는 거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되셨죠? 네, 이게 바로 흥선대군의 내정 개혁이 되겠습니다. 일면은 성공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반발이 워낙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만에 권좌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은 여러분이 교재에서 따라오면서 쭉 오니까 확인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중간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교재 중간중간에 보시면 사료 알고 가기라 해서 사료가 들어가 있어요. 사료 알고 가셔야 돼요. 단, 이거 한 번에 몰아볼게요.
매번마다 보게 되면 그것도 은근히 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먼저 설명드리고 제가 마무리 지면서 중요한 사료는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교재 순서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뒷장으로 넘겨주세요. 자, 뒷장 가면 이번에는 흥선대원군의 통치 중에서 대외 정책 들어갑니다. 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흥선대군이 누구를 상대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서구 세력을 상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동아시아는 이미 서양에 노출이 됐어요. 영국은 일찍이 청나라를 압박합니다. 청나라를 강제 개항을 시켰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미 일찍이 일본을 강제 개항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많은 나라들 조선을 압박합니다. 됐나요? 자, 이 상황 속에서 흥선대군이 선택한 방법은 우리는 너희들과 교류하지 않겠어. 이걸 선택하는 거죠. 이게 바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게 바로 병인박해에서부터 출발한 척합의 건립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먼저 병인박해. 여러분, 박해라고 하는 건요,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한 사건들을 말합니다. 병인년에 천주교 신자 8천여 명이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봤더니 이건 국내 내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대외 문제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불똥이 다른 곳으로 잘못 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 러시아가 남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저 위쪽에 있고요. 항상 이들은 추운 나라예요. 얼지 않는 항구를 구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전 세계 곳곳을 뻗어 내려오는데 얘네가 이렇게 해서 연해주 쪽으로 뻗어기 시작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얘네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근데 절대 혼자서 막을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선이 생각 방법은 지금 청나라에 프랑스 애들이 와 있대. 근데 들어보니까 얘네들의 전투력이 막강하다네. 그리고 얘네들도 사이가 그닥 좋은 건 아니라네. 그렇다면 우리가 얘네들의 도움을 받아서 밀어낼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내는 이미 프랑스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아는 듯 모르는 듯 살짝 눈 감아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프랑스 선교사들을 통해서 여기 중국에 있는 프랑스 함대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흥선대군의 첫 번째 원래 목표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잡이려 했던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 방법을 취하게 되면 외세를 막는 거는 해결이 되겠어요. 얘네들을 끌어들여서 러시아를 막는 건 돼요. 근데 문제는 국내 반발. 이걸 어쩌냐고요. 그러니까 국내 많은 소위 말하는 양반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 천주교, 서양 이러면 결사반대한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 잘못 끌어들였다가 국내 반발이 너무 크게 되면 흥선대군이 탄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흥선대군이 득실을 따져본 거죠.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내가 이 내부적인 이 양반 세력들과 그래도 너무 척은지지 말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이 양반 세력들의 지지를 구하기 위해서 국내에 있었던 프랑스 선교사들과 천주교 신도를 처형하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정치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 단어 안 할래요. 제가 정치적 이벤트라고 얘기하려는데 그렇게 사람을 죽였는데 그런 말씀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결단을 내린 건데 그게 내부적인 뭐랄까요 정권 장악을 위해서 흥선대군이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당한 것이고요. 이걸 나중에 프랑스가 알게 되면서 같은 해에 강화도를 침공한 것 이것이 바로 병인 양요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너럴 셔머너 사건. 제너럴 셔머너는 미국의 상선이에요. 근데 그 배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통상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 배가 어디로 들어왔었냐면요. 저기 평양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통상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거래 안 할 테니까 가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압박을 해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무력을 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대응을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제너럴 셔머너를 다 불태워버린 겁니다. 나중에 미국이 이걸 알고 침공하는 것이 바로 신미 양요입니다. 다시 그러면 병인 양요로 돌아가 볼게요. 자, 프랑스는 자국의 신부들이 조선에서 피살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계기 삼아서 조선을 강제로 개항시키기 위해서 압박하기 위해서 침공을 합니다. 자, 그들이 침공하는 곳은 바로 이곳인데 여기가 어디냐? 강화도입니다. 이 프랑스 해군은요 강화도에서 약 한 달간 머무르게 됩니다. 단 다행히 강화도에만 있죠. 저기 한양까지 못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한성근, 양헌수라고 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요 그 강화도 일대에서 길목을 다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한양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그들은 강화도에만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은 퇴각을 하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강화도에 외규장각이 있었어요. 외규장각은 정조가 규장각에 있는 것들 중에서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들, 그런 것들 보관하기 위해서 강화도에 만들어준 별도의 창고입니다. 근데 거기를 얘네들이 발견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외규장각에 있었던 각종 도서와 보물을 약탈을 해갑니다.
됐나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거 받아말려고 되게 시도를 많이 했죠. 자, 특히 이때 약탈당했던 것 중에서 귀한 책에 뭐가 있냐면 의궤라는 게 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편찬하는 책인데요. 그림책이에요. 근데 정말 섬세하고요. 그 책을 분석해 보시면 조선에 있었던 국가적 행사를 다 재현할 수 있습니다. 보물 같은 경우는 많이 사라졌는데 의궤는 그래도 이게 프랑스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갖은 협상 끝에 2011년 프랑스부터 반환을 받게 됩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 해서요. 독일상에 둔 오페르트가 조선과의 협상을 위해서 흥선대군의 아버지의 무덤을 도굴하고 그 시신을 탈취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어요. 단 성공하지 못합니다. 성공하지 못하지만 이 엽기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서양화 아주 반감이 심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은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조선을 압박하기 위해서 침공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신미양요입니다. 신미양요도 마찬가지로 평양으로 들어와요. 죄송합니다. 강화도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곳에서 우리가 계속 져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연이 이끄는 부대가 광송부를 사수합니다. 더 이상 이제 미국이 진격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이 퇴각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 신미양요. 자, 이 사건 끝나고 난 다음에 흥선대군은 전국에다가 서양을 배척하겠다는 내용을 담아서 비석으로 세웠습니다. 이게 바로 척화, 배척하겠다. 내용은 이래요. 서양이 침범함에 싸우지 아니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고 서양이 침범함에 싸우지 않은 것은 화해를 하는 것이고 화해를 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흥선대군 시기 때 주요 사건들을 살펴봤고요. 이 사건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은 다양한데 그중에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유형은요. 결국 순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여기 앞 글자에 제가 진한 노란색을 넣어놨죠. 네, 이 앞 글자를 연결해 보세요. 병제, 병호, 신청. 병제, 병호, 신청. 병제, 병호, 신청. 저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병제랑 병호는 형제지간이다라고 상상하기. 얘네들 놀다가 너무 따분해. 너무 따분하지만 아니 우린 너무 즐거워 라면서 신나는 척을 했대요. 병제랑 병호는 신나는 척을 하면서 오히려 즐겁게 놀았대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순서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제목에서는 2번 개항과 불평등 조약의 성립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들어가 볼게요. 일단 고종이 직접 통치하는 친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대외 정책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 변화라는 게 꼭꼭 닫고 있던 문을 다른 나라에 열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또 우리의 선택지는요. 어느 나라한테 그런 문호를 열어줄 것인가 그 나라를 선정하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가장 먼저 우리가 문호를 열었던 건 일본을 상대로 여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문호를 열어줬던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조미소 통상조약이 체결이 돼요. 근데 여기서 재밌죠. 우리가 일본과의 사이가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을 겪었고 임진왜란 이후에 통신사를 파괴하면 조금 교류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활발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문호를 였던 게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일본이래요. 거기다가 방금 전에 봤지만 미국과는 신미양요를 겪었어요. 서로 총불이 겨뤘단 말이죠. 근데 얼마 안 가서 미국을 상대로 문을 열어줬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될 그 당시의 상황을 먼저 위에다 띄웠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조선을 강제로 개항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전에 조선에게 막 편지도 보내고 다 해봤어요. 근데 조선이 싫어. 우린 니네랑 교류 안 해. 이렇게 해버리자 일본이 안 되겠다. 그러면 강제로 개항시켜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운요라고 하는 일본의 군함을 이끌고 우리 서해 바다를 어슬렁어슬렁 거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쟤네 뭐야? 왜 군함이 우리 바다에서 어슬렁거리지? 라고 하게 되고 그래서 경고 사격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그 경고 사격에 또 맞대응하면서 우리를 약탈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걔네가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때는 워낙 약육강식의 사회다 보니까 정당성이 중요하잖아요. 누가 빌미를 제공했던 간에 이기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운요 사건을 통해서 조선을 압박했고 그래서 우리에게 강화도 조약을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보게 되면 너무 우리가 수동적으로 보이죠. 실상 우리도 문호를 개방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 준비 과정 속에는 이들의 활약이 들어가요. 박규수, 오경석. 자, 박규수와 오경석. 이 사람들은 일단 다른 나라와의 문물, 교류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있었어요. 어찌저찌해서 청나라 좀 왔다 갔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왕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빨리 우리도 서양과 교류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이 운요 사건을 일으키다 보니까 일본이 가장 먼저 개항의 대상국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확인을 좀 해볼 텐데요. 일단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청나라가 조선에 대해서 그 옛날에 병자호란이 있었잖아요. 그 병자호란 이후로 조선에서 간섭하고 있었던 게 있었단 말이죠. 그거 더 이상 우리가 신경 안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일단 맹세를 한번 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게 3곳의 항구를 개항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중에서 가장 먼저 약속을 했던 것은요. 부산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추가 2곳을 개방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원산과 인천을 개방합니다. 부산, 인천, 원산. 되셨나요? 자, 그 다음 이렇게 개방을 하면 이곳에 일본인들이 건너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곳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이 혹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조선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본 관원이 일본 법에 따라 재판하겠다라는 걸 허용해 줍니다. 이걸 바로 치외법권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일본은 해안 측량권을 가지게 돼요. 일본은 원하면 언제든지 우리나라 바다를 지단다니면서 바다 지도를 만들 수 있다. 되셨나요? 이게 바로 강화도 조약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타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단 안타까운 거는 여기 보시면 치외법권이라든지 해안 측량권은 우리만 일본에게 허용을 한 겁니다. 너무 일방적이죠. 그래서 대단히 불평등한 부분을 많이 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추가 조약이 나와요. 이 강화도 조약 같은 경우는 그에 보면 체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후속 조약이 2개가 더 나올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저 강화도 조약의 정식 명칭이 조일소조규입니다. 조일소조규. 조일소조규.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속 조약 이름에는요. 조일소조규 부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됐죠? 일단 여기 들어간 내용을 보시면 자, 여기 3곳의 항구를 열어주기를 약속을 했죠. 그곳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게 될 텐데요. 자, 이 3곳에 가시면 일본인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이 이제 명시가 됩니다. 우리는 그 지역을 거류지라고 해요. 거류지. 그래서 개항한 이 항구로부터 십리까지는 일본인들이 살 수 있어. 개항한 곳으로부터 십리까지 일본인이 살 수 있어. 라면서 그 지역을 한정시켜줍니다. 이게 바로 거류지. 됐죠? 자, 그리고 이곳에서는 일본인들이 일본 돈으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어. 일본 화폐의 사용을 허락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조일소조규 부록에 보시면 여기 있는 이 개항, 거류지 이쪽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같이 연속적으로 체결되는 것이 조일무역규칙이라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조선과 일본 간의 무역의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FT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들어간 내용 중에서 일단 관세 부분이 있는데 관세라는 건 일본 상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몇 프로 세금을 매길 수 있을까? 이게 관세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래요? 무관세래요. 즉 우리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파는 상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수 없더라. 예, 프리패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어마무시했었어요. 자, 그 다음 일본이 우리에게 주로 갖다 파는 건요. 영국산 면직물을 갖다 팔아요. 얘네가 아직 뭐 그렇게 자본주의가 발달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를 챙기는 형태인 거죠. 그럼 얘네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었어요. 그럼 일본은 우리 땅에서 뭘 사가지고 가냐? 곡물을 사가지고 가요. 곡식. 되셨어요? 자, 근데 문제는 곡식은 우리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무한대로 갖다 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식량 사정을 고려해서 이때는 잠깐만 우리가 먹을 게 없으니까 너희들에게 나가는 수출을 금지시킬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식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식의 근대적 조약을 맺어본 적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아 그럼 니네가 필요한 거 그래 얼마든지 사가지고 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곡식 유출에 대한 제한 자체가 뭐였다? 이것도 없었던 겁니다. 됐나요? 네, 너무 준비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개항을 하다 보니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일반 백성들에게 이제 전가가 돼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파악해두시면 돼요. 자, 제가 여러분들 여기 색깔 진하게 넣어놨죠. 여러분 교재 보시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단 교재에서는 조일소조규 부록, 조일무역규칙이라는 단어를 안 썼을 것뿐입니다. 하지만 내용은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추가 필기를 하시면 되냐면 강화도 조약 있죠. 거기 장면이랑 사파가 들어가 있어요. 그 밑으로 보시면 디귿, 부속 조약과 통상 장정이라고 나누는 부분이 있죠. 네, 이겁니다. 나눠주시면 돼요.
그런데 조일 무역규칙 같은 경우는 조일 무역규칙이라고도 얘기하고 조일 통상장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재에서 디귿 통상장정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화도 조약은 마무리 짓겠고요. 자, 이번에는 미국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미소 통상조약. 이건 정확히 말하면 1882년에 체결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국이랑 쌓았던 신미 양요 있죠. 그게 1871년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11년 전에는 미국과 상대로 이제 총불을 겨눴어요. 그런데 10년 만에 다른 그 어떤 나라도 아닌 서양 중에서 가장 먼저 미국에게 문호를 열어주기로 했대요. 갑자기 왜 미국이 되었을까? 자, 여기에 답을 주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이 책은 조선 책략이에요. 일단 이 책은 우리가 쓴 책은 아니에요. 중국 외교관이었던 황준센이라는 사람이 썼고요. 근데 그 책을 우리가 이제 일본에 갔다가 입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지? 라고 이제 해요. 그걸 이제 왕에게 누군가가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지금 그냥 조선 책략만 들어보세요. 자, 다시. 자, 조선의 관원이 일본에 협상을 하러 가요. 그래서 협상하러 갔다가 이것저것 보게 될 것이고 이런저런 사람 만나게 되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이 책자를 보게 돼요. 그리고 이걸 가져와서 왕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책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 있냐? 자, 다시 한번 러시아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앞서 우리가 봤다시피 러시아는 계속 남하를 추진하고 있었고 조선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위협적으로 느꼈다. 앞서 프랑스와 손잡아 보려고 했던 것도 이 러시아 견제를 위한 거였죠. 근데 그건 안 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 조선 책략 속에서 청나라가 말하기를 조선아, 청나라와 관계 여전히 끈끈하게 맺고 있고 일본과도 연결되었어. 좋아. 그런데 이것만은 될 것 같지 않아. 미국과도 결합해. 이렇게 한다면 러시아가 절대 함부로 못 내려올 걸 이런 방법을 제시를 해요.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이게 나름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손을 잡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 책략 제가 글로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조선아, 손잡아서 러시아를 견제해라. 됐나요? 재밌는 점은 청나라가 왜 이렇게 얘기해 준 줄 아세요? 이거 여러분들 청나라가 이제 우리한테 그렇게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미국이랑 손잡으면 러시아 막을 수 있을 걸 이제 일종의 이제 만남을 성사시켜 준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청나라는 병적을 이유로 조선에 대한 종주권은 자기네가 확실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일본에게 일격을 당한 거예요.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조선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커져가자 청나라가 그걸 견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직접 견제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외사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바로 미국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이 예전에 미국한테 굴복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완전 약육강식의 사회인 거죠. 국제사회가. 네. 자,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여러분 교재 보시면 청나라가 조선에다가 미국과 손잡으라고 알선했습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미국과 소통상조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봤더니 일단 관세는 드디어 이제 명시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관세 없었다가 엄청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외국 상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구나. 이제서야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상대로 처음으로 관세를 매깁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예요. 역사에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치해법권. 이거는 일본한테 인정했던 건 미국에게도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여전히 불평등하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최혜국 대우라는 겁니다. 최혜국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해가 혜택이에요. 미국 너희들에게 항상 최고의 혜택을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미국과 조약을 맺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과 조약을 이제 맺게 될 거거든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뒤에 조약을 맺는 애들이 하나라도 더 가져가겠지 싶어서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요 조항만 딱 넣어두시면 뒤에 우리가 영국, 프랑스, 러시아에게 무엇을 인정해 주든지 간에 만약에 미국한테 안 준 게 있어요. 근데 얘네들한테 줬어요. 그럼 자동으로 얘네들한테도 인정을 해주기로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최국 대우예요. 네, 이것도 당연히 불평등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워낙 서구 국가한테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구는 항상 이런 것들을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에 요구를 했고 많이 관철을 시켜버렸죠.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설명하게 될 기본 내용은 마무리가 된 겁니다. 어떻게 잘 따라오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약속해 드린 대로요. 교재에서 이걸 다시 한번 사료를 통해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교재 가겠습니다. 교재에서 일단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자, 흥선대원군 부분 중에서 맨 위로 가보시면 사료 알고 가기라는 부분 나왔죠.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왔네요. 대원군이 영을 내려서 나라 안의 서원을 죄다 허물고 서원 유생들을 쫓아내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거기 주목해 주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서원 유생들을 나가라 이렇게 이제 하고 강제 폐교를 시켜버리니까 서원 유생들이 반발을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아니 이 유학의 성략의 나라에서 서원을 폐쇄시키는 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까? 라면서 흥선대군한테 엄청 반발을 하거든요. 그러자 흥선대군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실로 내 백성들에게 해로운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께서 줄치고 기억하셔야 될 문장은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공자는 무엇을 상징하냐? 유학을 상징합니다. 그럼 유학과 관련된 대표적인 공간이 뭐라고요? 네, 서원이에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만든 서원이고 국가가 많은 특혜를 줬는데 이게 공부는 똑바로 안 하고 맨날 면세특권, 면역특권 이런 거면 누리는 이 뭐 도둑놈들의 소굴이구나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은 이걸 되게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를 강제 폐교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시면 경복궁 준공과 관련된 사료가 나왔죠. 이건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맨 밑으로 가볼게요. 밑에 보시면 흥선대원군이 한 번 더 나왔어요. 자, 흥선대원군이 어느 이제 대신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가장 오른쪽. 나는 천리를 끌어다 지척을 삼겠으며 태산을 깎아내려서 평지를 만들 것이고요.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려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핵심인데요. 여기서 천리를 끌어다가 라고 나왔죠. 천리는 저기 멀리서 뭔가를 끌어오겠대. 그럼 이게 바로 뭐냐? 왕실종친입니다. 조선에서는 왕실종친들을 정치에 등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흥선대원군은 아니, 나 왕권을 제대로 확립시키고 나라를 다시 재건시키기 위해서는 뭐 세도 가문들 그런 사람들 말고 왕실종친 등용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태산을 깎아내려서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높은 산인데 이걸 깎아내리겠대요. 이건 누구 말하냐면 당시 가장 권력이 막강했었던 안동 김씨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안동 김씨 깎아내릴 거야. 이 얘기합니다. 자,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겠다. 남대문이 의미하는 건요. 조선의 붕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동인, 서인 뭐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남인입니다. 남인의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게 정약용이에요. 정약용 말년이 어때요? 귀양 같죠. 그것도 18년이나 귀양을 하게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남인들 같은 경우는 정조 사망 이후로 정치적으로 완전 몰락했어요. 근데 흥선대원군이 아니 나 걔네 등용할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 질서를 흔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셔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서 사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이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이건 나온다 하더라도 출제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이렇게 뭐 읽어보시고 암기할 그런 사료는 아니니까 넘어가시고요. 우린 당연히 어디로 가냐? 강화도 조약으로 갑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강화도 조약 회색 박스 안에 사료 들어가 있죠. 이건 정말 눈에 많이 익혀두셔야 돼요. 자, 제1관 조선국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대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건 형식적 발언에 그쳐요. 하지만 일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조선아 그동안 청나라 간섭 많이 받았지? 근데 니네 자주국이니까 앞으로 청나라 간섭 받지 마. 그 의도를 내포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 줄 한번 쳐볼까요? 제4관 조선국은 부산과 두 곳의 항구를 개항하고 라고 했죠? 네, 그래서 모두 세 곳을 개항하는 겁니다. 제7관에선 옆으로 가겠습니다. 자유롭게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합니다. 예, 이게 바로 해안 측량권. 제10관에서요 두 번째 줄 갑니다.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합니다. 치해법권. 되셨나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부록이라고 하는 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동차에 건 아니고요. 봄에 되고 이건 여름에 될 거거든요. 어쨌건 사료에서는 한 방에 보여줘요. 그래서 부록에 보시면 일본 화폐를 거리 유지에 사용해도 된다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시험에서는요. 사료 그 차로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팩트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사료와 더불어 나올 수 있으니까 사료 그 자체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셔서 조미소 통상조약 있죠. 예, 거기서 사료 하나만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조미소 통상조약에서 보시면 사료 박스. 러시아가 강토를 공략하려 한다면 반드시 조선이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봤었던 러시아의 남하를 어떻게 조선이 견제할 것인가 그 비법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이 메인이에요. 줄 치세요.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합함으로써 결국 우리는 이 책의 조언대로 누구와 손잡게 된다? 미국과 손잡게 됩니다. 됐나요? 네, 이게 바로 조선 책략입니다. 여러분 이 조선 책략을요 어떻게 해요? 고등학교 다니실 때 많이 들어보셨어요? 워낙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순서를요. 자, 운요 사건에 영향받아서 강화도 제약 이렇게 가듯이 조선 책략에 영향을 받아서 조미소 통상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첫 번째 수업을 보니까 제가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되신 거죠? 다음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재 그대로 보고 진행을 할 테니까 별도의 교재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재 챙겨 오시고요. 오늘 공부한 거 복습하고 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공부는 그날 하셔야 되겠죠. 뒤로 넘겨보시면 문제가 나와 있어요. 뒤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챕터 1 근대사회 전개 적중 문제 중에 1번 되셨어요? 2번 방금 다 우리가 읽어봤던 사료들이 나온 거죠. 3번 같은 게 강화도지역 공부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1번, 2번, 3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복습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